드디어 마침내 결국에 그거 왔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임기에 돌입했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각종 자산과 라인을 총동원해 왔는데요. 세종살롱은 미국 신정부에 더해서 2025년을 출발하며 우리 산업계의 현 위치와 목적지를 짚어봅니다. 첫 시간,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산업의 쌀, 우리 수출의 보배 반도체입니다. 최근 K반도체 위기론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게 사실이죠. 어느 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업계에 명운이 걸린 이때 정부의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K반도체 위기론, 이게 작년에 사실 많이 시장을 돌아다닌 얘기고,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삼성전자 주주분들 막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지금 막 속이 터질라 그러고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간단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K반도체 위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 국가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아주 초격차라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많이 압도해 왔는데,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좀 달라지면서 기업별로도 온도차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제품이 소위 말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이었는데요. HBM을 엔비디아라는 AI 반도체 기업이 활용하면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 SK 하이닉스 기업이 HBM에 있어서는 선두적이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이면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이에 반해서 삼성전자가 다소 부진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 시장에 영향을 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위기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이 새로운 과제까지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과로서는 정말 고민이 엄청나실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올해 목표, 올해 우리의 버킷리스트 이것이 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는 상황이 매우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미국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경우에는 지난 1기에서 봤던 바와 같이 보호무역주의나 자국 우선주의 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큰 도전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걸 계속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을 할까? 혹시나 끊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지금 그거는 어떤 단계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미국의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칩스법이 법률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의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첨단은 아니더라도 그거보다는 조금 사양이 낮더라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그런 반도체를 대량으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의 이제 생산이 확대되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또 우리 기업들에게는 수익성 악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큰 도전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 트렌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그 생성형 AI가 이제 시장에 등장하고 난 이후에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모든 생활과 산업 영역에서 AI를 접목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 트렌드죠,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는 잘 만들고 있는데 AI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경쟁력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AI 산업이 확대되고 거기에 필요한 AI 반도체의 수요도 이제 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를 좀 다양화하고 좀 새로운 시장에 맞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국내적으로도 좀 키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 크게 3가지 정도의 트렌드가 금년에 주어진 과제로 보여지고요. 올해는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의 신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 또 중국 등에서 반도체
반도체 동맹과 같은 이런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캐파 싸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반도체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쟁력의 지표인데 지금 평택과 청주에 현재 팹이 건설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용인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인 지역에는 우리 반도체 대기업들이 총 10개의 대규모 팹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1분기 내에 첫 번째 팹을 건설하는 그런 작업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반도체 인력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제가 조금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으로 제약을 해두면 R&D라는 건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집중성도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단절이 되면 새로이 장비를 세팅하고 새로이 이제 작업을 다시 출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유연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의 그 반도체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러한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기업들도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AI 반도체를 제대로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러 분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산업부가 좀 집중해서 좀 돌봐야 되겠다. 얘네들 중요한데 라고 해서 좀 키워주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반도체는 매우 다양한 분야들이 협력을 해서 복잡한 밸류 체인 하에서 완성되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조 분야에서는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불리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설계 분야는 사실 우리가 세계 선두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 소부장과 설계라고 하죠. 팹리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반도체는 장비빨이다. 네. 그만큼 이 팹 안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팹을 건설하는 비용의 절대 다수는 이 장비 구입 비용입니다. 장비라는 것도 공정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반도체가 뭐 7대 공정, 8대 공정 하는데 노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각이라는 것도 있고 증착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쌓고 깎고 그리고 막 맞습니다. 코팅하고 그렇습니다. 별걸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작업을 하려면 장비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장비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1천억 불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팹에도 우리 국산 장비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장비라는 건 매우 성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신뢰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입하기 힘든 산업입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굴지의 제조 대기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장비빨도 좀 세우면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생태계, 많은 고용 효과, 경제 효과를 더 누릴 수 있겠죠. 네, 하나 홍보하고 싶은 게 트리니티 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용인에 하이닉스가 팹을 이제 금년 초부터 건설을 하게 될 계획인데요. 거기에 한 부분을 좀 떼다가 거기를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가서 소부장 기업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장비라는 거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반도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의 입장과 수요와 스펙이 매우 중요하고 그거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반도체 제조 기업이 우리 소부장 기업과 협력해서 자기네들이 쓰게 될 장비를 같이 개발한다면 이 장비가 생산 라인에 투입될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주문 받는 데 가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집에서 바로 만들고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만들고 바로 시험해보고 이거 고쳐가고 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군요. 예. 소부장과 더불어서 육성해야 되는 또 다른 아가, 그 아가로 팹리스를 꼽으셨어요. 그러면 팹리스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가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우리 반도체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 한 6천억 불 되고요.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은 팹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들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팹리스 기업들이 이런 전 세계적 수준에 이를 정도의 기업들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의 적용 분야가 더욱 다양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AI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이러한 반도체 수요를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버에 탑재된 AI 반도체를 활용한 AI 서비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각 전자 제품으로 다 확산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 그 밖에 IoT, AOT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각종 전자제품에 다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가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CES 2025에서도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황이 이러한 시대가 매우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동차를 실제 엔비디아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끌 계획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팹리스 기업들이 AI 시대에 그들의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효자 지금껏 잘해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만큼 해낸 것도 사실 대단하죠. 아이디어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세종살로 여기서 마칩니다.